오늘도 지난달 동남아 관광 중에 유튜브 채널 또각또각 이야기 속으로를 통해 감상했던 미국 작가 워싱턴 어빙의 단편소설 뚱뚱한 신사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소설 속 문장은 채널 운영자의 목소리로 소개합니다. 소설의 화자인 나는 여행 중 한 여관에 머뭅니다. 그러나 추적추적 내리는 비로 인해 밖에 나가지 못하여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중 투숙객 중 뚱뚱한 신사를 귓등으로 관찰하며 그의 정체를 제멋대로 상상하기 시작합니다. 장돌뱅이의 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방을 찾아갔다. 그 방은 흔히 장돌뱅이라든가 세일즈맨, 즉 이륜마차나 합승마차를 타고 온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여관에서 특별히 준비해 놓은 단체 방이었다. 그들은 옛날의 무사 수행자들의 후계자라 할 수 있었다. 창이 채찍으로, 방패가 상품 샘플 리스트로, 갑옷이 외투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들은 과거와 똑같이 떠돌며 살아가고 있다. 아름다운 여인을 지키는 대신에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부자 혹은 제조업자를 대신해 거래하고 그들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 시대의 유행은 싸움이 아니라 거래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후계자들 가운데 말상대가 될 만한 사람을 만났으면 했다. 이때 갑자기 벨소리가 울리고 이어 주방에서 사환의 목소리가 들렸다. 13호실의 뚱뚱한 손님께서 아침 식사를 주문하셨습니다. 드디어 내게 생각할 거리가 생겼다. 이제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된 것이다. 뚱뚱한 손님이라는 호칭 때문인지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다. 다른 사람이 다 먹고 난 아침 식사를 그것도 자기 방에서 먹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신분일 것이다. 또 분명히 얼굴이 붉고 체격이 큰 사나이일 것이다. 그는 상당히 높은 신분의 사람일 것이다. 아마도 이 세상에서 어떤 억압도 받지 않는 신분일 것이다. 뚱뚱한 신사의 뒤치다꺼리는 항상 누군가가 바로바로 해주었을 것이다. 그는 공복 상태라서 다소 기분이 상했을지도 모른다. 또다시 요란스레 벨이 울렸다. 그리고 벨소리에 대답할 틈도 없이 연이어 벨이 울렸다. 왜 저러지? 꽤나 까다로운 노인네로군. 사환을 한시도 가만두지 않고 집안 사람들과는 사이가 나쁠지도 모른다. 여관 안주인은 매우 화가 났다. 대개의 잔소리 심한 여자들처럼 그녀의 남편 또한 지능이 낮은 반편이었다. 내가 장돌뱅이의 방을 몇 번 오가는 사이 또 벨이 울렸다. 곧 사환이 집안을 구석구석 샅샅이 뒤졌고 여관 안은 금세 부산해졌다.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다시 쾅 하고 닫혔다. 항상 명랑한 모습에 혈색이 좋은 여자 사환이 방에서 나와 굳은 표정을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혹시 뚱뚱한 신사가 그녀에게 폭언을 한 게 아닐까? 이로써 뚱뚱한 신사에 대한 추리는 완전히 뒤집혀지고 말았다. 뚱뚱한 신사는 어쩌면 노신사가 아닐지도 모른다. 노신사들은 웬만하면 여자들에게 난폭하게 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신사도 아닌 것 같았다. 젊은 신사는 상대방을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몰아세우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뚱뚱한 신사는 분명히 중년에 사내거나 못생겼을 확률이 높다. 만약 못생기지 않았다면 저 여자 사환이 사람의 말을 듣고 저토록 불쾌한 표정을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잠시 후 여관 안주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선 절대 그런 짓은 하면 안 돼. 아무리 여관 손님이 돈이 많더라도 이 여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우리 집에서 일하는 여급을 이렇게 막대하는 건 아주 질색이야. 여관 안주인은 전혀 기죽은 기색 없이 적의 보루로 뛰어들어갔다. 한동안 뚱뚱한 신사를 몰아세우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누그러졌다. 곧이어 웃음소리가 들리고 이후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여관 안주인은 비뚤어진 모자를 바로 하면서 얼굴에는 야릇한 미소를 띠고 방에서 나왔다. 나는 성격 좋아 보이는 여자 사원을 화나게 하고 타박과 잔소리가 심한 안주인을 웃게 하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인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 세상 사람과 어울리기 싫어하고 비가 내리는 날에 하루 종일 방 안에 있는 것은 귀족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화자인 나는 뚱뚱한 신사가 누구인지 끝내 알지 못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시끄러운 소리에 잠이 깨어 창밖을 내다보는 장면에서 소설은 막을 내립니다. 나는 그 뚱뚱한 신사가 막 출발하려는 것을 알고 지금이 그를 볼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유일한 기회임을 직감했다. 나는 침대에서 재빨리 일어나 창가로 뛰어갔다. 커튼을 확 젖히자 막 역마차를 타려고 하는 그의 뒷모습이 보였다. 갈색의 우도 뒷자락은 둘로 갈라져 있고 갈색 바지를 입은 커다란 엉덩이가 눈에 확 띄었다. 뚱뚱한 신사에 대해 본 것은 이것뿐이었다. 이 소설을 통해 내가 얻은 교훈은 단편적인 정보로 전체를 판단하는 오류입니다. 작가 워싱턴 어빙은 뚱뚱한 신사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만으로 그에 대한 상상을 덧붙이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풍자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 수 있다라는 속담이 반드시 참이 아닐 수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속담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잘못된 판단을 내릴 위험이 큽니다. 이 속담이 성립하려면 듣거나 경험한 정보가 유사한 상황에 적용될 때입니다. 예를 들어 마약 수사를 잘하는 수사관이 마약 관련 사건 외에 다른 범죄 수사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큽니다. 기본적인 수사 기법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비행기 조종사가 상선도 잘 조종할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커다란 오류입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군 장교와 판검사가 기업 경영을 잘할 것이라는 기대도 망상이고 착각입니다. 분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법시험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 경제 문제, 외교 문제도 잘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헛된 망상이고 착각입니다. 며칠 전에 소개했던 모파상의 단편소설 파리에서의 정사에서 유명세의 허상을 깨달았듯이 특정 분야에 대한 얘기만 듣고 다른 분야에서의 역할을 섣불리 기대하는 것은 커다란 착각이고 오해라는 것을 이 작품에서도 은연중에 깨닫습니다. 실제로 어느 후진국에서는 한 분야에서만 명성을 얻었을 뿐 다른 분야에는 무식하고 무능한 자를 국가 지도자로 선출한 결과 극심한 혼란에 빠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 나라의 많은 국민들이 이 속담을 잘못된 방식으로 받아들인 결과였거나 그자가 작심하고 한 개의 진짜를 보여주고 10개의 가짜로 사기친다는 새로운 격언을 만들어 행동으로 보여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우리에게 제한된 정보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나는 새로운 속담을 제안합니다. 하나를 듣고 열을 착각한다. 감사합니다.